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자세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손 말고 발 모양입니다. 지금 4번과 같은 모습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습을 보면 손을 이제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손 말고 다리 모양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면 한 3, 4명 있는 모임 자리에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앞에 이제 테이블은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리 모양을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앉을 때 다리 자세는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무의식을 통해 발사되는 명령을 기반으로 앉을 때 다리를 어떻게 두는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던가 위험이나 불안을 느낀다던가 지루함을 느낀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다리 자세가 이제 감정과 성향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의 다리 모양이 어떠한 것 같은지 선택을 하셨으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반듯한 자세. 그러니까 무릎을 피든 무릎을 굽히든 다리를 아까 앞에 2번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예 벌린 게 아니라 완전히 붙이거나 아니면 살짝만 벌린 그런 반듯한 자세. 이러한 자세의 주요 특성으로는 이제 지능적, 합리적, 시간을 엄수하는 성격, 스마트워커가 저는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하는 건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스마트워커, 그 다음에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 솔직하지만 내성적인 사람.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연구까지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에서 따르면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처했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펴고 반듯하게 앉는 것은 자신감을 드러내는 몸짓이기도 하며 지능적이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엄수하는 성격, 그래서 회의나 면접 등 어디든 늦게 도착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솔직하지만 내성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람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며 갈등을 일으키거나 충돌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 더 시간을 쏟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의 변화 사건을 감지할 줄 아는 성격. 뭔가 좀 좋은 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번과 같은 자세를 취하신 분들, 내 성격이 진짜 맞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과 같이 다리를 쫙 벌린 자세. 주요 특성으로는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으며 집중력이 부족하고 빨리 지루해함, 그리고 판단력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소위 이제 쩍벌이라고 하는 이 자세는 이제 자신 중심적인 느낌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만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 연구에서는 표면상으로 보이는 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이들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일이 잘못될까 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격.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겉으로는 이제 다리를 벌린 것으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쩍벌을 주로 하는 사람은 혼돈스럽고
일정이 혼잡할 가능성도 많고 집중력이 부족해 산만한 면도 보이기도 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탐구하고 매료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마치기 어려워하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서 되게 현명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왜? 나는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한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제대로 마치지도 않아 놓고. 그리고 말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뱉기도 하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야기하다가 잃어버리고 대화를 하는 성격. 쉽게 지루해하거나 흥미를 잃고 관계를 그만두는 성향이 높아서 주변에 많은 자극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세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쩍벌 자세. 그 다음에 다리를 꼬은 자세. 아까 벌린 자세는 뭔가 좀 겉으로 표면하는 것 같고, 뭔가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뭔가 좀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요 특성으로 예술적이며 창의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꾸는 사람, 방어적이며 닫힌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만의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는 것 같은데, 다리를 꼬가는 사람들은 종종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며 환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갑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은 방어적이며 닫힌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자기 방어 자세로 누군가를 자신의 삶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지 않더라도 현재의 심정이 여유로운지 두려움을 느끼는지 판독이 가능한 또 다른 몸짓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상대방을 향해 발을 뻗어 놓는다면 자신감 있게 대화를 즐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너무 꽉 꼬고 있거나 신경질적으로 움직인다면 대부분 이제 불편한 뜻으로 파악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대화 중에 이제 다리를 꼬고 앉을 때 특히 발이 문을 향하거나 상대방을 향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팔까지 꼬고 있게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 이런 이제 의사소통 거부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를 주말에 정리를 하고 있다가 와이프한테 어떤 성격이야, 어떤 성향인 것 같아 하고 물어보니까 3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방어적이며 닫힌 성격이 했다가 등을 한 대 맞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 것 같으세요? 또 이제 넘어가서 4번 발목을 교차한 자세. 주요 특성으로 우아하고 세련되고 차분하며 자신감 있고 황홀함, 야심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발목을 꼬고 앉는 것은 이제 영국 왕실 가족의 흔한 자세, 앉는 자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세련되며 차분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상황에서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즐기는 사람들. 어떤 일에 부딪혀도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 믿으며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감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끈질기게 일하기 때문에 업무적 성과도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아까 와이프한테 제가 체크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렇게 발목을 꼬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인생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라는 좀 주의인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좋은 청취자이며 다른 사람의 비밀도 잘 지키지만 자신의 비밀이나 다음 계획을 타인의 공유하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하고
지극히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만한 면도 있고 외모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상황에 맞춰서 외모 관리를 할 줄 알며 세련된 방식으로 불안이나 불안을 감추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 전문가들이 발목을 꼬고 앉으면 경우에 따라서 방어적이며 불안한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법당국이나 군대 등 이제 관련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신문 중에 발목을 꼬고 앉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숨기는 비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은 발목을 교차하고 앉는 승객은 긴장이나 불안의 징후로 인식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서비스를 받는 훈련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진짠지는 제가 승무원 분들이 오시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발목을 교차한 이러한 자세. 그다음 영국에서 아까 제가 영국 왕실에서 취하는 자세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가 해서 영국 왕실에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거의 다 반듯하게 놓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렇게 발목을 꼬고 있는 자세가 있던데 발목을 꼬고 앉는 자세가 뭔지 모르셨던 분들은 이러한 자세가 이제 발목을 꼬고 앉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 5번으로 한쪽 다리를 올린 자세. 주요 특성으로 자신감, 지배적, 젊음, 안전함, 만족, 논쟁적, 경쟁적 이렇게 나오는데 다리를 교차시켜서 사자 모양을 만드는 이 자세는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성격을 보여주며 성별에 관계없이 다리를 교차해 앉는 경우 다른 자세를 취한 사람들에 비해 더 지배적이며 편안하며 자신감 있고 젊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스스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뇌와 에너지를 쏟는 사람. 이들에게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혜롭게 일하며 업무 경력과 교육을 통해 진취적으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측면의 삶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더 열심이라는 뜻이고 행동 전문가에 따르면 다리를 사자로 만드는 이 자세는 신체적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데 이에 따라 자신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측면도 강하다고 합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논쟁적이거나 경쟁적인 성향도 있으며 자신의 의견 외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불통의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봤는데 여러분의 자세는 지금 듣고 있는 지금 다리 모양은 어떠세요? 이러한 앉는 자세로 인해서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화의 오류겠죠. 이 모습만 보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다각도의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에 가져온 내용을 한번 본 거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발목을 꼬고 있는 자세, 와이프는 이제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 그리고 요즘에 범죄 심리학자분들이 TV에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또 하시고 하시던데 범죄인을 신문하거나 할 때나 그 범죄인을 신문할 때 앉는 자세로 인해서 되게 이 사람이 성향에 대해서 판단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심리 상태와 아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앞에 내용을 보면 원래는 이제 다른 몸에 대해서 통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했다가 심리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자세가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은 왼쪽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예전 사진이죠.
오른쪽은 이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흐릿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 두 사람의 사진을 통해서 누가 더 힘이 세고 지위가 높은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모으고 약간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허율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이러한 자세라고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몸을 크게 만드는 확대 자세를 취하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몸을 작게 만드는 축소 자세를 취하면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몸동작을 통해서 서로에게 나는 내 사회적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몸의 자세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협상을 하는 거죠. 위 사진과 같은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순식간에 정하게 되죠. 거꾸로 말하면 어떤 자세로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들을 가치가 있는지 마음속으로 결정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움츠린 자세 보면 좀 어떠세요? 뭔가 좀 위축돼 보이고 뭔가 좀 소심할 것 같고 일 처리가 좀 미숙할 것 같고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몸의 자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웅크린 자세를 취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좀 위축돼 있고 소심하고 일도 좀 잘 못해라고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 보면 8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세와 자기 객관화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세가 정서적, 인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결과에서 보면 똑바로 앉아 있는 사람과 구부정한 사람을 비교한 결과 똑바로 앉은 사람이 본인 스스로 더 긍정적으로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부정한 사람은 좀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책을 잠시 소개할까 하는데 이제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여기에서는 바닷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닷가재, 우리 흔히 생각하는 이제 랍스타, 굉장히 맛있죠. 이런 바닷가재가 바다의 밑바닥을 기면서 살고 있는데 바닥을 기면서 거기서 먹이도 찾고 인신처도 찾으면서 근데 이제 좋은 은신처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바다의 밑바닥에서 가재들도 이제 영역 다툼을 하겠죠. 대개는 이제 서로에게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물질, 그 물질에는 뭐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기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빨리 가. 뭐 이 정도 이제 위협을 물질로 이제 가한다라고 하는데 가끔은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집게발로 다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승자와 패자의 모습인데 패자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잔뜩 수그린 자세로 바닥을 기어다닌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승자는 몸을 쭉 펴고 집게발을 들고 뽐내면서 다닌다라고 하고요. 이때 승자, 그러니까 바닥까지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살펴보면 승리자와 패배자는 신경화학적 상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데 승리한 바닥까지는 세로토닌의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의 수치는 낮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패배한 바닥까지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로토닌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많으면 행복한 거고 옥토파민은 좀 우울감, 옥토파민이 분비되면 그래서 좀 우울증으로 보시면 간단한데
옥토파민 수치가 낮고 이제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바닥까지는 아까 앞에서 승자의 모습,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면서 걸으면서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은 바닥까지는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계속 쌓이다 보면 싸움에서 많이 진 바닥까지일수록 그 세로토닌 비율이 낮아지면서 전에는 이겼던 바닥까지한테도 덤비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러한 바닥까지에게 세로토닌을 투입하면 지고 난 뒤에도 승자에게 계속해서 덤비는 걸 멈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도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세로토닌을 그러면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몸의 자세가 지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뇌에서 이제 신호가 내려와서 이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몸의 자세에 따라서 뇌의 상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뇌의 관점에서 보면 몸의 자세는 중요한 정보로서 체화된 인지 분야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몸의 경험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진다. 즉, 몸이 뇌에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몸이 결국에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세로토닌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졌지만은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나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면 진취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은 이겁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우리는 실패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많이 봐요. 뭐 드라마에서도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연애에 실패했거나 그럼 어때요? 막 술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좀 위축돼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뭐 근데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이제 힘이 안 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지속이 된다거나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아직 이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고 아직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뇌과학자인 이제 캐롤라인 징크라는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제 뇌에는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개발하는 영역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관찰하면서 본인의 서열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의 서열이 낮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약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대할 거고 세로토닌은 더 줄게 되어서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악순환이 될 거다. 우리 연설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심리학자 줄리아 피셔 연구팀에 따르면은 이제 당당한 자세를 취했을 때 더 낙관적이게 되고 자신의 강점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세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 능력 또한 달라지는데 자신감 있는 자세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더 큰 결단력을 발휘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뚝심도 이러한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감 없는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능력을 칭찬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성과를 잘 내서 칭찬을 해도 믿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어려운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았다. 반면 자신감 있는 포즈를 취하는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내 모습을 많이들 보시죠. 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혹은, 나 오늘따라 몸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나 오늘따라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하는 이제 거울 많이 보시는데, 어깨를 피고 똑바로 서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당당하게 서 있는 나를 보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꽤 괜찮은 사람, 이 느낌이 중요한 건데, 이 느낌으로 인해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의 행동이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대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루 종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말이 이제 거만하고 고압적인 위의 자세로 상대방을 좀 위협적이게 해라. 뭐 이러한 게 아니라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경우가 반드시 있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만 이제 짚어볼 거는 시종일관 그렇게 굽힌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을 광고하면서 계속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세를 바꾼다고 과연 내 삶이 달라질까? 삶이 달라지진 않지만 자세를 바꾸게 되면 세상과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역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러한 것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이제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했었는데 어쩌면 이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이제 몸의 자세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스로 이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싶으면 허리를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어깨를 쫙 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제 자세와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뜨겁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채팅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많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혜진님, 원선명님, 감사합니다. 예, 진짜 좋은 강의 감사드린다고 또 이다겸 우리 총판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월요일 날 아침 시작에 이런 멋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가 축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아까 그 자세, 이제 어떤 자세에 따라서 심리적인 것을 반영하는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저는 영국 왕실에 가까운 사람 같습니다. 예, 발목을 이렇게 교차하는 걸 저도 무의식적으로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다리를 좀 쩍 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석 소장님께 종종 또 대표님 좀 바르게 모아주십시오라고 또 교정도 받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보고 또 객관적으로 봅니다만은
스스로를 좀 바라보는 것들은 또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또 상호작용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자세와 심리에 대해서 정말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33 출첵은 신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33일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소개도 해주시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유익한 시간에 또 함께 또 이런 지식 자본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제주에서 창업 설명회가 있는데 저도 오늘 오후에 제주로 또 입도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주에 우리 슬리밍고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고 또 창업을 하면 굉장히 잘하실 분이다 생각이 드시면 제주에 초대를 해주시게 되면 또 잘 가이드 해드리고 창업에 대한 궁금증도 제공하는 시간, 또 창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이 유익한 바른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는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전문 직업을 또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도전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매장을 내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슬리밍고의 색깔을 좀 묻히고 싶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슬리밍고 일을 좀 병행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매장을 가진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으니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한병우 박사님의 시간 관리에 이어서 66일 미쳐라 34일차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22번째 시간입니다.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이런 명문장이 나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원문에서 맞는 옳은 표현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해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아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싸워 나간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적과 싸울 때 세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위태롭지 않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꼭 백전백승이라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저는 하나은행의 부자 보고서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행복 추구의 그 가치 우선순위가 뭔가를 봤더니 바로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였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 또 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이 가치 수단인 돈을 확보하게 되면 나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시간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돈 때문에 일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라고 선택적 집중을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일을 할 것인가로 방향을 좀 전환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까라고 하는 전제, 이 화두를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까요? 시간이 여유로워야 되겠죠. 돈이 많아도 시간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게를 내가 비우게 되면 그만큼의 이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내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럼 내가 없이도 일이 돌아갈 수 있는, 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즉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하게 2차 산업소득, 즉 투자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수동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소득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내가 배당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영역을 바라고 희망하고 꿈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시간 부자 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기존에 자본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시간의 넉넉함,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진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시간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과 시간을 아우르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자산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자산 목표, 나는 얼마만큼의 자산을 벌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 적어 보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적어 놓으셨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그 금액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부자들, 또 제가 아는 부자들,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목표다라고 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정의되어져 있어요. 누가 질문해도 이 정도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자산 액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계기가 돼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야, 오늘 대구 수성황금점, 제주중앙점, 광양점, 와, 엄청 많이 새로운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슬리밍고 그룹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엄태호입니다. 소개가 좀 늦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 목표를 왜 세웠습니까? 이루려고. 그죠? 목표는 달성하라고 세우는 거죠. 그냥 가지는 건 막연한 꿈이죠. 그러나 막연한 꿈, 그 목표에 계획이 들어가고 실행이 수반되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산,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할 것인데 그 금액을 모으려고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소비하고 이 계획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내가 10억을 한번 모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5억을 한번 모아보겠다. 어떤 분들은 50억을 한번 모아보겠다.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액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아까 조부건 마스터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다시 자세를 고쳐 잡고
그리고 내 몸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행복 신경 전달 호르몬이 내 몸에서 발생되게 되고 내 몸을 계속 흐르게 되면 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그릿이라고 하는 이 행복 지수 그리고 이 역경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끈기, 집념,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 이런 것들로 정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끈기, 역경을 이겨내는 힘 이런 그릿이라고 하는 이 행동 지수가 우리에게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 고유의 그 사고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만족감은 자기를 아는 힘에서 출발한다라고 해요. 그거를 자기 유능감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체계, 그게 바로 자기 유능감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특정한 행동들, 즉 작은 성공을 일상 속에서 반복하는 사람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반복의 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그릿이라고 하는 이 역경지수가 일반인들보다 실패하거나 도전하지 않거나 뭔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도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시간의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가 우선되는 사람들이 결국 시간의 자유를 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미용실 가실 수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월요일 아침에 미용실 갈 수 있다. 왜 월요일 아침에 미용실 못 가죠? 이호경 씨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 시간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내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된 근로 기준에 의해서 약속한 그 장소를 벗어나거나 근로 활동이나 업무 활동을 내가 안 하게 되게 되면 근로 기준 서로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내 시간의 자유는 어디에 저당 잡혀 있습니까? 직장에 잡혀 있는 것이죠. 내 자유는 지금 저당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연차라든지 월차라고 하는 몇 번의 찬스는 활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온전히 그 시간은 내가 언제든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는 목표를 도달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 이게 마찬가지죠. 나는 시간이 자유로운 걸 원해. 그래서 누가 원하는 거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선택 기준이라는 거죠. 이걸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금액 이후에 이 자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명료하게 정의되어져 있을 때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계획적으로 소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축을 할 것이고 투자를 할 것인지를 조절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중요한 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게 부자가 되는, 그리고 시간과 소득이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린 이거 반드시 메모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가능한 즉시 해결하는 것,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밀린 일 때문에, 즉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이 밀리는 일이 내 일상에 계속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병호 박사님이 침투한다라고 얘기했죠. 계속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에 계속 개입을 해서 산적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로 항상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정작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경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자나깨나 어떻게 됩니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내가 부자라고 하는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돈만 그냥 열심히 벌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죠.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게임에서는요, 그걸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부릅니다. 돈 많은 경제 금융 지식이 제로인, 즉 금융 지수라고 하죠. 파이낸셜 퀀티티, 이 PQ 지수가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제 자본주의 게임에서는 호구라고 불려요. 돈은 많이 있는데 경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언제든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진 못합니다만 뉴스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즉 로또나 복권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죠.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3년 혹은 5년 뒤를 추적 관찰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99% 이상이 어떻게 돼요? 사기꾼으로 정락하거나 다시 폭삭 망하고 빚더미에 또 앉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반면교사는, 돈만 많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부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계속 부자로 그 부를 유지하고 증식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더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차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하진 않아요.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그 자산 목표 50억을 달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급한 일은 뭐예요? 50억이 있는 상태라면 어떤 투자 상품을 할지 그런 걸 골똘하고 그런 걸 가지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지금 그 목표 액수에 한참 미달되거나 그 금액이 지금 내 현실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내가 부자가 되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어떻게, 내일이라도 50억이 내 통장에 꽂히면 어떻게 관리할지를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계획과 관련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상태. 그 상태일 때 어떻게 되죠? 그 실행이 수반이 되는 거고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그 돈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부자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에 시간, 에너지를 가장 먼저 쏟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아침 일찍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은 경제 뉴스나 신문을 본다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 가장 먼저 경제 뉴스나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동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 일반인들은 이 부자가 되는 행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이 막연히 있었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그때 돼서 생각난다고 하고 미룹니다. 이게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사고방식이에요. 부자는 부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믿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거고, 세 번째는 짜투리 시간에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미리미리 처리하니까 항상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3.3 출첵을 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부자리부터 정돈하고 내 방과 내 공간을 정리정돈하라라는 시간 기억나실 겁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내가 처하고 머무르고 있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그 장소뿐만이 아니고 일상에 있는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의 공간도 마찬가지, 내 시간의 공간도 마찬가지, 내 에너지의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여유가 있어야만 내가 어떤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항상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어질러져 있어요. 특정한 뭔가를 찾을 때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낭비, 찾으러 가는 낭비, 공간의 낭비, 돈의 낭비. 즉 낭비가 일상이더라. 근데 그게 일하는 방식과 돈을 다루는 태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더라.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얼마를 벌고 싶은데, 그리고 그 돈을 벌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 3공식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은 대로 뚝심 있게, 끈기 있게, 그리고 어떠한 역경도 내가 다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릿이라고 하는 그 역경 지수이죠. 이 그릿이 발동될 때 그 발동되려고 하면 자기 유능감, 내가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서 내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그 호르몬에, 그 도파민의 호르몬에 취해봤을 때 그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믿어 나갈 때 자기 유능감이 결국 내 삶을 이끌어 나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5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가을비라고 해야 될까요? 겨울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비겠죠. 빗길에 안전하고 오늘 힘차게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지현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